제28화 2008년 그땐 내가 가슴이 없었죠? 어때? 볼만해요? 사이토 씨. 그동안 많이 컸구나. 희나야. 어디가 많이 큰 것 같은데요. 아, 그때는 제가 가슴이 없었죠? 볼만해요? 희나야. 이봐요. 사이토 씨. 날 그렇게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누가 보면 잃어버린 동생이라도 만난 줄 알겠어요. 변명하지 않으마. 언젠가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뭐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마냥 그렇게 짓거리지 마요. 역겨우니까. 희나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전혀 사이토를 존중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이토를 마주한 순간부터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고 있었다. 희나는 어른인 척하고 있었지만 겨우 18살 밖에 되지 않는 소녀였다. 또래의 친구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할 소녀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 사이토의 심장을 찢어놓고 있었다. 사이토는 다시 한번 희나를 살펴보았다. 대충 164cm의 키는 일본 여성의 평균 신장보다도 7cm나 더 컸다. 이미 충분히 큰 편이었지만 그녀의 신장이 더욱 크게 보이게 하는 건 체중이었다. 기껏해야 40kg도 되지 않아 보였다. 극단적으로 말라있는 희나의 모습에서 사이토는 유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무리 유리의 집안에서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라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자 사이토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희나는 사이토의 심경과 반대로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과는 정반대에 있는 어떤 설렘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10여 년 전 헤어진 오빠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것도 꼭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자를 말이다. 사이토는 인질로 잡고 있는 남자의 몸에 박힌 칼을 유지한 채 희나를 응시하였다. 그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선명했다. 아마도 자신이 그녀의 입장이 되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이다. 그녀를 버리고 그녀의 부친을 죽인 오빠에 대한 증오를 숨길 이유가 없었던 희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사이토에게 설명했다. 그녀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심경에 대해서 말이다. 난 뜬금없이 유리 언니가 부르길래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이런 깜짝 선물을 주실 줄 몰랐네요. 내가 죽이고 싶었던 년과 놈이 한자리에 모일 줄 어찌 알았겠어요.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희나야, 저 개들을 치워다오. 난 아가씨를 데리고 갈 테니 말이다. 무슨 개소리야? 저 여자도 사이토 씨도 여기서 같이 죽어야 하는데 가긴 어딜 가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칼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겠구나. 그런데요. 이 사람, 내 동료를 살리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 죽여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리 설명하고 그래요? 너와 같은 편이 아니더냐? 맞아요.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왜, 내가 울고 불며 살려달라고 소리라도 치면 그 사람 놓을 거예요. 있죠. 그 사람은 날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젯밤에 날 안으면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진심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도 나를 위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죽여요. 사이토 씨 그런 일 잘하잖아요. 부모도 죽이는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남을 죽이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구나. 뭐가 심각해요? 어차피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심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죗값은 내가 모두 받으마. 사이토는 인지를 밀쳐내며 박혀있던 칼을 빼냈다. 그리고 곧장 희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으며 그가 달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달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해야 협박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 그녀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사이토는 희나에게 닿기까지 몇 걸음 정도 남았을 즈음 누군가가 그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사이토를 향해 무언가를 휘둘렀다. 사이토는 자신의 도검을 내밀어 그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보다 묵직한 일격이 들어왔고 이동 방향을 꺾으며 겨우 공격을 흘려보냈다. 사이토에게 일격을 가한 물체는 가늘고 길었으며 단단했다. 아마도 쇠파이프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사이토가 지니고 있던 도검이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었다면 틀림없이 부러지며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금 전의 일격으로 상대가 상당한 검술 실력은 물론 터무니없는 완력의 소유자라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사이토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모든 상대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무거운 일격이었다. 자세를 고쳐 잡은 사이토는 희나와 자신 사이에 우뚝 서 있는 상대를 노려보았다. 예상대로 상당한 거구였다. 키는 188 정도로 사이토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체중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110kg 이상으로 보였다. 어쩌면 120에 가까울지도 몰랐다. 사이토가 받아낸 일격의 묵직함이 납득이 가는 체구였다. 사이토는 상대가 쥐고 있는 무기에 시선을 던져보았다. 언뜻 쇠파이프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섬세하게 다듬어진 공예품처럼 보였다. 군데군데 구멍이 있는 것이 마치 쇠로 만든 피리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것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설령 그것이 악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이토를 향해 들어오는 공격 앞에서 그건 완벽한 둔기일 뿐이었다.
사이토는 도검을 양손으로 말아쥔 채 상대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기 시작했다. 사이토는 속도와 힘에서 밀리고 있었다. 거기다 주변에 있는 짐승들이 언제 공격을 할지도 몰랐기에 신경이 분산되기도 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거기다 사이토의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상대의 일격을 받아낼 때마다 사이토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으며 때때로 몸이 휘청거리기도 했다. 회색이 짙은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이토는 불리한 싸움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였다. 사이토가 일부러 왼쪽에 틈을 보이자 상대는 주저하지 않고 그쪽을 파고들며 횡으로 타격하려고 했다. 그 순간 사이토는 도검을 눕힌 뒤 그대로 상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대로라면 사이토는 왼쪽 어깨나 갈비대를 잃는 대신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 계책은 거의 적중할 뻔했다. 하지만 상대는 공격의 방향을 바꾸어 자신을 향해 파고드는 칼날을 전해버렸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정확한 방어였다. 사이토는 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격정적인 공방은 서로의 무게중심을 급격하게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두 사람은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이 일은 사이토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사이토의 눈앞에 희나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그녀의 뒤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팔끝을 그녀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그제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사이토는 좀처럼 숨이 돌아오지 않았다. 멧돼지에서 시작해 눈앞의 거구를 상대할 때까지 너무 많은 공력을 소비했다. 거기다 지속적인 출혈이 이어지고 있었기에 체력적인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조금 전까지 공방을 주고받던 상대는 숨이 차지도 않는지 자세를 고쳐 잡고 사이토를 응시하고 있었다. 희나를 인질로 잡고 있을 동안은 이대로 대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사이토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희나는 상황의 변화에 곧장 대응하며 사이토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을 뱉었기 때문이다. 수인아, 이 사람은 날 못 죽여. 그러니 저기 있는 두 사람 머리통을 박살내버려. 지금 당장. 희나의 명령을 들은 수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수행했다. 목표물을 내려다본 뒤 들고 있던 것을 하늘 높이 올려서 그대로 내려 찍었다. 그가 첫 번째로 노린 건 신의 머리였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뒤통수를 가격하는 일쯤은 수인에게 전혀 어려울 것 없었다. 강렬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너무도 쉽게 첫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나 그걸로는 희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었다. 애당초 그녀는 첫 번째 목표물에 관심이 없었다. 다만 두 번째 목표물인 아스카의 머리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물 제거를 시도한 것일 뿐이었다. 수인이 다시 한번 팔을 높이 들어서 두 번째 가격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동작에서 자세를 잃고 말았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무언가가 수인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이토가 수인을 향해 던진 도검이었다. 사이토의 도검은 투척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투척으로 인한 피해는 고사하고 명중률조차도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던졌다. 그것이 운이 좋게도 수인의 몸에 박힌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수인을 멈출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이토는 투척과 동시에 붙잡고 있던 희나를 밀어내고 수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운이 좋다면 수인의 몸에 박힌 도검을 이용해 그를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몸을 던져서 그를 제압하면 되는 문제였다. 어찌 되었건 사이토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스카가 죽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움직임에 망설임은 없었다. 사이토는 다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민첩한 움직임으로 수인을 향해 다가갔다. 이제 세 걸음이면 닿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이토는 끝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오른쪽 허벅지에 무겁고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아스카와 신을 공격한 이후 숨죽이고 있던 한 마리의 개가 정확하게 사이토에게 송곳니를 박아버린 것이다. 사이토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남아있던 한 놈도 덤벼들어 그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사이토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진통제를 너무 많이 투약한 것도 있었지만 아스카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던 것이다. 사이토는 고개를 들어 수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몸에 박혀있던 도검을 뺀 뒤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그리고 쓰러진 사이토를 향해 방향을 전환했다. 아스카보다 먼저 사이토를 공격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사이토의 앞에 멈춰선 수인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양손으로 자신의 무기를 틀어 잡았다. 힘껏 내려치기 위한 준비였다. 사이토에게 기대해볼 만한 희망은 없었다. 아스카를 구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그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까지 확산될 문제가 아니었다. 평범한 대학생들이 모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입한 동아리에서 MT를 왔을 뿐이었다. 그중 시각장애인이 한 명 있었고 그를 보호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일 뿐이었다. 단지 그런 일이어야 했다. 아니 어쩌면 물러터진 생각일지도 몰랐다.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들 학생들 간의 친목 모임에서 칼을 꺼내 들 것이라 의심하지 못한 사이토의 불찰이었다.
잠깐의 평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방심했다. 그건 뼈아픈 실수였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렇게 사이토는 자신이 해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